도널드 우즈 위니캇은 정신분석가가 되기 전에 수학과 의사로 일했다. 그리고 분석가로 활동했던 시기에도 줄곧 수학과 일을 해왔다. 그는 오랫동안 아기들과 어머니들을 지켜본 경험을 토대로 아이들의 발달을 방해하는 잘못된 양육에 관한 매우 놀랍고 혁신적인 이론을 만들었다. 헤어변의 저작들과 위니캇의 초기 저작들은 클라인하파의 양식에 따라 쓰여졌다. 그 당시 위니캇은 나무랄 데 없는 클라인하파의 일원으로서 신임을 얻고 있었다. 그의 최초의 분석가는 제임스 스트레이치, 프로이트 저서들의 표준 영어판 번역자로서 클라인을 영국으로 초청했던 사람이었다. 위니컷의 두 번째 분석가는 조앤 리비에르로서 클라인의 가장 친밀한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위니컷은 클라인에게서도 분석 감독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위니컷은 클라인 제자들이 따르는 전통적인 클라인 이론에 갇혀 있기에는 너무 독립적이었고 정신 역동과 발달에 대한 그의 견해는 너무 독창적이었다. 위니컷과 클라인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그로스커스의 매력적인 글을 보라. 위니컷은 사랑 없이 아기를 키울 수는 있지만 사랑 없이 비인격적 방식으로는 아기를 새롭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키울 수 없다고 기술하였다. 위니컷의 후기 저작에서 보이는 이러한 전형적인 진술은 그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는 아기와 어머니의 관계, 그리고 환자와 분석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신분석학적 전망을 제시했다. 위니캇의 얘기 중에는 어쩌면 위니캇 혼자의 얘기가 아니라 위니캇 이전에 있었던 캐런 오나이나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얘기, 이런 것들이 다 그 문화가 여기 융합돼서 위니캇이라는 독창적인 또 정신분석가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여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느 학문 분야에 들어가면 그 학문 문제에서 처음 하는 얘기, 독창적인 얘기 같은데 사실은 그분이 살았던 어떤 컬처 속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새로운 어떤 퍼스펙티브를 정신분석 영역으로 가져오는 이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겠죠. 그러니까 자기 분야로 그 사회에서 이미 형성되고 있었던 어떤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가져와서 자기 분야에 적용하는데 아마 정신분석 영역에서 이분은 또 큰 역할을 한 거겠죠. 이분은 굉장히 글을 아주 유려하게 잘 써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명을 줘요. 제가 임상감독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어머니 그룹을 형성해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진 어머니 그룹을 형성해서 그분들하고 위니캇 공부를 쭉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는지 모르지만 벌써 10여 년 전 얘기 같은데 그 어머니들하고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어머니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이 어쩌면 깊은 성찰을 통한 상식이 아니고 단편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지식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니캇처럼 아이들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아이들을 또 힘든 아이들을 치료했던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분이 쓴 글은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도 번역된 책들이 있고 하니까 젊은 어머니들에게는 권장해 볼 만해요. 위니캇의 책은. 이분은 클라인 학파의 이론을 충분히 흡수한 분이죠. 여기서 분석가를 이분은 아주 세 분이나 여기서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임스 스트레이치라는 분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저술 전체 스탠다드 버전을 번역한 번역 책임자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존 리베리에라는 또 클라인의 동료에게서 분석을 받고 마지막에는 클라인 본인으로부터 분석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 런던에 있던 아주 저명한 분석가들로 쭉 분석을 받으신 분인데 그 분석을 받으면서 클라인 이론을 충분하게 공부를 했지만 이분 나름대로 어떤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독창적인 생각이라는 게 본인 스스로의 독창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분석 쪽에서는 아직 소화가 덜 된 그 당시의 철학이나 또는 다른 인문학 쪽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영향을 받았겠지만 이분이 정신분석 학계 내에서는 아주 새로운 이런 이론들을 도입을 한 거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쓰인 얘기가 아주 재미있죠. 위니카스는 사랑 없이 아기를 키울 수는 있지만 사랑 없이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아기를 새롭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키울 수 없다. 원문으로 좀 그 부분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A baby can fed without love, he wrote. 그래서 feeding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사랑 없이도 아이들이 자랄 수는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이를 사랑 없이도 키울 수는 있는데 but lovelessness as impersonal management cannot succeed in producing a new autonomous human child. impersonal, 비인격적인 매니지먼트, 그냥 관리, 비인격적인 관리. 그러니까 퍼스널 터치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정서적인 관계가 아닌 임퍼스널 매니지먼트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제때 계속 우유를 주고 그리고 아이를 청결하게 매번 아이가 입고 있는 옷도 갈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과학적으로 잘 키운 아이가 그런 사례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아주지 않고 아이를 간호원들이 돌보는 이런 케이스 그런 케이스가 1년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했다. 1년, 2년, 3년 가면서 굉장히 병리적인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실제 관찰에서 드러나는데 그 비인격적인 관리라고 하는 게 임퍼스널 매니지먼트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서가 섞이지 않고 아이들을 키워낼 때 그냥 아이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키웠을 때 이 아이들이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타너머스 휴먼 차일드라고 하는 게 독립성을 가진 휴먼 차일드, 이 사람의 아이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인성을 가진 아이로서 반려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이 위니카스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관찰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현대정신분석이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이 초기 단계에서 임퍼스널 매니지먼트로 자라버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러브리스니스라는 얘기예요. 그 러브리스니스가 사랑 없이 비인격적인 관리 방식으로 비인격적인 관리에 의해서 성장한 사람. 그러니까 아이가 피딩 자체는 아이가 필요한 걸 먹여주고 입혀주고는 가능한데 사랑 없이 아이가 자랐을 때는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인성을 갖춘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이의 발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신병리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병인론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상관계에서 초기에 아이와 부모 간에 이런 러브리스니스를 체험한 거고 단순하게 비인격적인 관리에 의해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돌보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은 많은 경우에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에게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을 돕는 입장에 있는 분석가와 내담자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통찰을 주는 거죠. 초기 발육 단계에서 실패했던 부분을 러브리스니스, 사랑 없음의 관계로부터 사랑을 받는 관계를 체험해야 이분들이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은 정신분석적인 치료는 결국 사랑에 의한 치료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없는 상태. 근데 그 사랑은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어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가지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페어할지 몰라요. 부모가 사랑하지 않아서 장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부모가 실제 사랑하지 않은 부모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기의 생활고나 아니면 자기의 우울함이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실제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애쓰고 있지만 아이가 타고난 기질과 맞지 않아서 부모는 애쓰지만 아이는 항상 배고파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가지 못하는 아이도 있게 되면, 부모가 아무리 애쓰더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러브리스니스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이 없는 상태로 자기가 살고 있다고 느끼는 아이가 있었다고 한다. 그 사랑받는 느낌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부모가 어떤 입장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이의 주관적인 상황에서 아이의 주관적인 어떤 느낌, 아이가 가지는 내적 세계 속에서 자기는 실제 체험이 외부에서 자기에게 부여되는 어떤 환경에 대한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 자체가, 혹은 거기서부터 오는 느낌 자체가 충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이는 사랑이 없는 상태에 자란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환경의 실패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관적인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사랑 없음의 상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너는 실제 사랑을 받았으라고 해석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 체험을, 이 사람 사랑의 체험이 있어야만 이분들은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위니캇이 진술하고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왜 어떤 방식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특히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돌보는 임상가들은 어떻게 이분들을 돌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분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체험했던 원대상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때 편견 없이 또 그 관계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또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분석가는. 그러니까 내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경험들, 혹은 그 연상들, 그런 것은 충분히 존중돼야 되지만, 거기서 서술되는 내용이 100%다 객관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또 조심스럽다. 그건 그대로 이분의 정서적인 체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해야 됩니다. 부모가 확실하게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을 학대했거나 방임했거나, 아이는 그렇게 느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그 판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이는 실제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이의 주관적인 체험은 이런 체험이었고, 그게 이분에게는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이분이 그 어린 시절에 느꼈던 것들을 지금 현재도 그 결핍 때문에 이분이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내담자와 이 사람 간의 새로운 어떤 관계 형성, 치료 관계에서 이분이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이런 치료 과정을 어떻게 잘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원대상 관계에 대한 비난이나 너무 지나친 속담 이런 것들 금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 치료하는 분들, 어린아이들을 많이 돌보는 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수고인석에서 이분들에게 조언을 하는 것은 부모를 저지멘탈하게 보지 말아 달라. 부모 상담에서 지나치게 아이가 하는 얘기 기준으로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부모들에게 교육하려고 하다가 큰 사고가 나니까 조심하자는 얘기를 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아이가 가진 정서하고 전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것은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를 돌보는 거지, 부모는 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우리의 입장을 돕는 입장에만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도와드리려고, 마치 또 하나의 내담자인 것처럼 부모의 변화를 통해서 이 아이를 돕겠다고 하는 이런 야심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 스스로가 통찰이 생기면 오케이인데, 우리가 부모가 충분하게 자기를 돕지 않았다는 아이의 컴플레인을 듣고 그리고 현재도 그러고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이분들을 교정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다가는 많은 경우에 부모 입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버릴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모님들도 부모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협력관계에 실제 부모가 아이와 관계와 어떤 임상에서 내담자를 우리가 돌보는 관계를 상충으로 보지 말고 어떤 파트너 관계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근데 실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여기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우리가 아이 편만 든다, 부모 편만 든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좀 심리적으로 힘들어 할 때, 그 경험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뭐 돌봄이라든가 이런 그 부모님들의 케어가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사실은 많거든요. 많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부모님들한테 직접 어떤 영향을 주거나 뭐 조언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좀 그런 뭐 일종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바람들이 좀 들더라고요. 집에서 좀 이렇게 케어를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은 누구나 느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이 상담을 할 때는 아이하고 상담을 하고 아이 끝나고 나서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어떤 기관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부모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때 내가 부모님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요구하는 디맨딩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경우에 따라서. 이분들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먼저 아이가 이렇게 힘든 경우에는 부모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정서도 아이 정서 못지않게 어려운데 우리가 이분들 교육하려고 한다고 느껴버리면 이분들도 굉장히 치매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그 부모님들이 이 치료 관계를 지지할 수 있는 입장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내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아이 중심으로 부모님을 대하기 시작하면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구조예요. 내가 치료를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님은 자기 죄의식이 생기죠. 자기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보다 라는 쪽에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내가 그래서 5년 6년을 널 열심히 키웠는데 엄마 싫어하면서 만난 지 두 달,
달밖에 안 된 상담자에게 우리 상담사가 엄마 제일 좋아 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아이의 변화가 생길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죠. 아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는데 너는 결국 나를 버리고 젊은 저 선생님한테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그 선생님만 좋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은 안 하지만 그런 envy 같은 것도 생겨, 라이벌리도 생기고 여러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건드려지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에 부모님은 어떻게 이 아이를 돌보시나요 하면서 부모님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모님이 원하면 우리 의견을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이분을 교육하려고 한다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나는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힘든데 선생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이제 이런 실제로 나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고 컨택을 해오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부모님의 정서가 건드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이게 컨택 펑션을 따라야 돼요. 부모님이 원할 때만 우리가 이분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먼저 접촉해서 제가 아이 그동안 쭉 봤는데 제가 부모님께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오늘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조목조목 부모님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요구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많은 경우에. 미국에서 특히 이제 한인 가정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불가피한 그러니까 상황들이죠. 이민자들 사회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중에는 학원에 맡기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맡기고 돌봐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아이들이 물론 이제 잘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좀 안 좋은 길로 나쁜 길로 가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집에서 이제 부탁을 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는데 보면 그 아이들은 집에서 자기 엄마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심하게 욕설을 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표현하는 방법이나 평소 말투 자체가 너무 거칠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지금 뭐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모님을 만나거나 엄마한테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지만, 결국은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이제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와갖고, 이민을 와서 애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미국에서 영어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결국은 여기 와서 더 한국에서 그 비행 청소년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심한 그 상태까지 가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었거든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그 생각이 나서, 야, 이랬을 때 내가 그 부모님을 컨택을 하는 것도 물론 어려웠지만, 만약에 했다 그러면 나아질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좀 들게. 그래요. 그래. 어떤 경우는 아이들의 문제는 또 부모님들의 어려움과 직결되는데 부모님들이 생활고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반드시 생활고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가 그러니까 부모님 스스로가 결핍 속에 자란 분인 경우도 많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많이 키우면서 어떤 아이에게는 돌봄이 가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본인 스스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분들은 자기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몰라요. 대부분 안타까운 거죠. 자기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부모님 스스로가 참 어렵지만 자기 스스로 상담을 받거나 어떤 영적인 도움을 받거나 어떤 방식으로 부모님 스스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우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거기까지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 우선 이해를.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어떤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돌보는데 부모님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은 것들 때 그게 일단은 현실이기 때문에 내다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건 주어진 현실인데 이것 자체를 우리가 이상적으로 변경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옴니펀턴 치료자로 나서면 곤란하다. 나는 부모님도 고치고 너도 고치고 다 모두 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래서 그 제가 돌보던 학생한테만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좀 안타깝게 돼서 그 마음에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뭐 후회라기보다는 미련이 좀 남습니다. 미래에 남는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네. 목사님이 돌봤던 그 부분이 이 사람을 지금 살아가게 하고 힘이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충분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이분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돌봤던 그 부분은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에셋이 되는 중요한 자산 리소스가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내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분은 많은 돌봄이 필요한데 내가 그중에 일정 부분 내 몫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가 어떤 정신분석적으로 돕다가도 어떤 분은 떠나요. 그럼 떠나면 또 다른 분석가가 필요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4명, 5명을 거쳐서 마지막에 어떤 분하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4명, 5명이 다 실패한 게 아니고 4명, 5명과의 부딪힘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노 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실패한 게 아니죠. 어떤 것은 그 희생들이 있어서 이분이 마지막에 또 그 경험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실패한 경험도 이분에게 도움이 됐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분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의 오만일 수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분이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했는데 이분은 더 이상은 나도 이분을 돕는데 어려운데 이분은 다른 나하고 관계를 청산하고 또 다른 길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언제든 허용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데 마찬가지로 부모님 마음도 아이가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이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그렇게 우기잖아요. 근데 분석가도 똑같이 내가 너한테 하는 대로 하면 너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니? 제발 내 말만 듣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게.